몽골군의 전술이 공성술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떤 똑같은 스타일과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송문주 장군도 귀주성 전투를 통해서 익혔던 그런 수성술을 그대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몽골군이 동원하는 갖가지 전술은 송문주의 계책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전투가 보름 동안 이어지자 몽골군은 서서히 지쳐갔고 결국 모든 무기를 불태우고 죽주성에서 퇴각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성 안에서 방어하는 방어하는 집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또 일치된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항전할 수 있느냐 이런 정신적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라고 할 때는 우선 이 송문주 장군에 의해서 지휘됐던 그런 병사들 또 거기 지역민들이 이 송문주 장군의 지도력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또 몽골군을 갖다가 확실하게 방어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적인 무장을 갖다가 튼튼히 할 수 있었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몽골의 3차 침략 위기에서 고려를 지켜낸 영웅 송문주. 역사는 송문주를 기억해야 한다. 죽주 전투에서 이 승리의 견인차가 된 인물은 그러니까 송문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사람의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박서라는 인물인데 죽주 전투에서 송문주 못지않게 활약한 그 장수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박서라는 사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1231년 1차 침입 때 귀정 싸움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죠. 아, 귀주성에서? 네. 그런데 그 귀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4개월 정도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몽골군이 이제 쳐들어오고 그걸 계속 막고 크게 한 4차례 전투를 치룬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1차전만 소개를 하면 그 몽골군에 이제 앞서 포로로 잡힌 위주부사 박문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이제 사신으로 보내가고 항복을 재촉을 하게 됩니다. 항복하러 온 고려 같은 군인 저기를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이제 죽였다는 것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1차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온갖 무기를 다 동원을 하게 되거든요. 발석차라든지 목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을 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문을 깨부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김경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근데 혼자만 한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장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김경손. 예. 네네네. 김경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몽골 1차 첫 전투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주, 함선진으로 해서 넘어오고 이제 정주를 거쳐서 몽골군이 이제 남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분도 장군으로 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몽골군이가 성을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사라졌고 성이 텅 비어 있으니까 성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은 이제 부하를 데리고 한 7일 동안 산속을 헤매서 결국은 귀주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모였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첫 전투를 경험한 김경손과 구주성을 지키려고 하는 박서와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되고 병력이 꽤 됐나 보죠, 그래도. 병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구주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요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몽골군이 어느 정도 그때 내려왔나요? 한 10만 정도가 이야, 내려오게 엄청난 되고. 숫자군요. 예, 그래서 이제 10만 정도가 다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그때 상황별로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귀주성은 거의 총력전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은. 근데도 함락되지 않고 네. 40여일을 버텼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박서와 김경선, 그 뭐 아무래도 유능한 장수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귀주성 전투는 승리로 끝난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화 협상을 맺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고려 정부에서 네. 몽고에게 이제 전쟁 그만하고 이제 협상을 하자.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몽골군이 이제 뭐 재촉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성에서 계속 싸움을 예,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쟤들 두고는 협상 안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나 최후 정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고. 네네네. 아니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그 장수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종과 권력자였던 최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자국의 장수한테 항복을 시키게 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국가를 위해서 싸운 장수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지방 자기 고향인 축주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거 숨어 지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낙향을 한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국가의 이 안위가 다 결정되는 건데 그 당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네요. 그러면 박서는 죽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거네요. 그렇죠. 송문주가 네네. 이제 구주선 전투가 그렇게 항복하면서 이제 끝나고 죽주 방어 별감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주성에서 박서의 휘하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했던 것과 그다음에 박서가 죽주에 있으면서 도와줬던 것. 이 두 개가 절묘하게 맞아서 죽주산성의 승리를 이끈 것이라고 보고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고종 왕이나 그 최우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만 잘했으면 참 고려가 이 조선 후기의 역사책인 이 동사강목을 쓴 안정복 선생께서는 이 박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운 성, 약한 군사로 천하에 사납고 이 강성한 오랑캐를 맞아 적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산악처럼 우뚝 서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성을 잘 지킨 것은 안시성 이후에 또 구주가 있으니 박서와 김경손의 공은 진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렇게 아주 근사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비록 그 나라가 힘이 없어서 자신의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은 이 박서 장군의 그 명예와 또 그 충절은 아마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약 둘레 430m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토성인데요. 토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흙을 다져서 쌓아 올린 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작은 언덕처럼만 남아 있지만 여기서 성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저희가 여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모양은 장방형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현재는 지금 높이가 약 3,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토성이지만요. 저희가 시골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곳에서 철제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 고려 시대 때 여기가 처인성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